일본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있던 10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했고 78살 할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문자를 손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의 글자 한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외국 문자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 중심엔 평범한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저예요. 저는 단지 동생이 울지 않고 글을 읽게 하고 싶었고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 하나 하실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선택한 단순한 문자 하나가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나입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수업 듣고 부활동하고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후다닥 보내는데 저는 한 줄 쓰는데도 한참 걸려요. 특히 한자가 섞인 문장을 읽을 때면 정말 답답해져. 어제도 그랬어요. 미사키가 단체 카톡방에 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그걸 다 읽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3배는 더 걸렸어요. 그 사이에 대화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고요. 희나야, 왜 답장이 없어? 미사키가 물어봤을 때 저는 그저 미안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칠판에 복잡한 한자를 베꼈을 때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심지어 편의점에서 새로운 상품 설명을 읽을 때도 항상 남들보다 느려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집에서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올해 75이신데 스마트폰을 쓰시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전화 받기도 어려워하시더니 이제는 간단한 메시지 정도는 보내실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복잡한 앱은 여전히 어려워하세요.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병원 예약을 하려고 하셨는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셨나 봐요. 1시간 넘게 씨름하시다가 결국 희나야, 이거 좀 도와줄래? 하며 포기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냥 글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제 동생 유우토. 10살인 유우토는 더 심각해요. 작년에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시길 유우토가 또래보다 읽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난독증 의심된다면서 전문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죠.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우토는 글자를 읽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하고 책 읽기를 싫어하고 숙제할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며칠 전 유우토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누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친구들은 다 쉽게 읽는데 나만 어려워.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정말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셨고 유우토는 수학이나 그림 그리기는 또래보다 훨씬 잘해요. 저도 음악이나 체육 같은 과목은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왜 글자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문득 든 생각이 혹시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 이 복잡한 문자 체계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일본어를 쓰려면 3가지 문자를 다 알아야 하잖아요. 거기다 한자는 읽는 법도 여러 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 가수들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영상 댓글들을 보면서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어 댓글들이 생각보다 읽기 쉬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의미는 모르지만 글자 모양 자체가 일본어보다 훨씬 단순해 보였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 정말 간단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해 봤어요. 그게 바로 한글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한글에 대해 찾아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었어요.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만드신 거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만약에 한글이 우리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외국 글자를 배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유우토 생각이 나면서요. 그 작은 아이가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라고 말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글이라는 걸 배우면 적어도 글자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날 학교에서 친한 친구 아카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카네야, 너 한글 알아? 아카네는 케이팝 팬이거든요. 조금. 최애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 왜?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우토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제 고민도 털어놓았죠. 아카네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희나야, 그런 거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아?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기초적인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아오우 같은 모음부터 시작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릴 같은 자음까지요. 정말 신기했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희나라고요. 물론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새로웠어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유우토에게 보여줬어요. 유우토야, 이거 봐. 누나 이름이야. 그러면서 한글로 쓴 희나를 보여줬죠. 유우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누나. 이거 뭐야? 정말 신기해. 하면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유우토에게도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기 이름부터요. 유우토를 한글로 쓰는 법을 알려줬더니 유우토가 정말 열심히 따라 썼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몇 번 연습하더니 제법 그럴듯하게 썼죠. 가장 놀라운 건 유우토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글씨 쓰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한글은 재밌어 했거든요. 누나, 이거 정말 쉬워. 왜 이렇게 쉬워?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요즘 제가 새로운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글자인데 정말 쉬워요. 처음엔 그런 걸 왜 배우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할아버지 성함을 한글로 써서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오,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간단한 선으로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니. 할아버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숙제를 마친 후에 할아버지와 유우토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초부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것부터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까지요. 할아버지는 이거 참 논리적이구나라고 하시면서 금세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유우토는 그냥 재밌어 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우토가 한글로 간단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 가족, 행복 같은 단어들을요. 물론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희나야, 고마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첫 번째 한글 문장이었죠.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평생 어려운 일본어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간단하고 예쁜 글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잖아요. 유우토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공부를 하면서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일본어 숙제를 할 때도 예전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변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라는 게 이렇게 재밌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단순하고 쉬운 것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메모를 한글로 적으시고 유우토는 매일 한글 일기를 써와서 저에게 보여줘요.
물론 일본어와 한글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정말 신기한 변화였죠. 가장 놀라운 건 유우토였어요. 어느 날 저녁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으로 뛰어와서는 누나, 내가 이거 읽었어.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어요. 한글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는데 유우토가 직접 소리 내어 읽어주더라고요. 사랑해 가족. 발음은 어색했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누나 나 진짜로 읽었지? 내가 정말 읽었어. 하면서 눈을 반짝거렸어요. 그때 유우토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건데 한글로 희나야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해서 보내신 첫 번째 메시지였죠. 너무 기뻐서 바로 할아버지께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혼자서 쓰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응 한글 자판을 다운받아서 연습했단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구나 하시면서 뿌듯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글을 배우면서 일본어 실력도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유우토가 그랬어요. 한글로 글자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본어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게 된 거예요. 유우토 담임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학부모 상담 때 어머니가 들어오신 말씀이 요즘 유우토가 책 읽기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한글로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니까 일본어로 된 글도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죠. 글자는 어려운 게 아니야 라는 걸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카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한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둘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사키가 먼저 너희 뭐 하는 거야? 나도 끼워줘 하면서 합류했고 그 다음엔 유키 그 다음엔 타쿠미까지. 일주일 만에 저희 한글 공부 모임이 8명으로 늘어났어요. 모두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재밌어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쉬워? 한자보다 훨씬 간단하네. 이런 반응들이었죠. 특히 타쿠미는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한글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희나야 이거 정말 신기해. 24개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니. 그러면서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워와서 자랑했어요. 아카네는 케이팝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가수 이름들을 한글로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어 가사의 일부도 읽을 수 있게 됐죠. 희나야 내가 지금 진짜 한국어를 읽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미사키는 한글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어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는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너희 알아?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서 설명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600년 전 한국의 임금님이 생각했던 마음이 지금 일본에 사는 저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점점 저희 모임이 커지면서 다른 반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저희가 한글로 쓴 메모를 주고받는 걸 보고 저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늘어났죠. 심지어 선배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3학년 사토미 선배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희나야, 너희가 배우는 그 글자 좀 가르쳐 줄래? 하고 부탁했거든요. 알고 보니 사토미 선배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대요. 한 달 만에 저희 한글 모임은 2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됐어요. 점심시간 옥상은 항상 한글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죠. 모두들 자기만의 이유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케이팝 때문에, 어떤 친구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어떤 친구는 그냥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어서.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들 한글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곧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을 때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옥상에서 조용히 공부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한글로 쓴 메모를 주고받게 됐거든요. 어느 날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쓰고 계실 때 아카네가 저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한글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라고 쓰여 있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한글로 답을 써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걸 야마다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희나 아카네 뭘 주고받는 거니? 하시면서 쪽지를 가져가셨죠. 쪽지를 보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지셨어요. 이게 뭘까? 암호인가? 저희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한글이에요 하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야마다 선생님은 한글, 왜 수업 시간에 외국 글자를 쓰고 있지? 하시면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들이 저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어 선생님인 스즈키 선생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희나야, 일본어도 제대로 못 쓰면서 외국어는 왜 배우는 거니? 하고 물으셨어요. 그 말이 정말 상처였어요. 저는 일본어를 못 써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을 통해서 글자의 즐거움을 알게 된 건데 선생님은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알게 된 거였어요. 미사키 어머니가 먼저 학교에 연락을 하셨나 봐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외국 글자를 쓰고 있다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대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방송을 하셨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외국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일본어 이외의 문자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즐겁게 배우고 있던 한글이 갑자기 금지된 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만났을 때 모두들 풀이 죽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글 공부 그만둬야 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죠. 타쿠미가 제일 속상해했어요. 왜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아카네도 우리는 그냥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라고 말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죠. 아버지는 처음에 학교 방침이라면 따라야지 하셨는데 어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희나야, 내가 한글을 배우면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도 봤어. 유우토도 많이 좋아졌고 할아버지도 글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고. 이런 좋은 변화를 왜 막으려고 하는 걸까?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적어도 집에서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후에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목이 세타가야구 고등학교 한글 열풍 확산. 교육계 우려였어요. 기사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한국 문자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치 저희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쓰여 있었어요. 더 속상한 건 기사에 나온 학부모 인터뷰였어요. 아이들이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외국어부터 배우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었죠. 그 기사를 본 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은 저희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셨고 일부 학생들도 쟤들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졌다고 수근거렸어요. 심지어 한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서도 왜 하필 한국 글자를 배우느냐, 일본에 살면서 일본 문화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저희 한글 모임 친구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신다면서 모임에서 빠져나갔어요. 20명이 넘었던 모임이 일주일 만에 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참여하는 분위기였죠. 가장 속상했던 건 저희가 그렇게 순수하게 즐기면서 배웠던 한글이 갑자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아름다운 글자를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우토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그 아이가 한글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이런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우토가 제 방으로 왔어요. 손에는 자기가 쓴 한글 일기장을 들고 있었죠. 누나, 나 이거 더 쓰면 안 돼? 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우토는 벌써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랑 이야기하시는데 한글 때문에 학교에서 누나가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유우토야 괜찮아. 누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서 유우토를 꼭 안아줬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결정했어요. 남은 친구들과 함께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의미 있게 한글을 배우자고요. 수업 시간에는 절대 한글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방과 후나 점심시간에만 조용히 공부하기로 했죠. 아카네가 제안했어요. 희나야, 우리만 아는 비밀 장소에서 공부하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저희는 학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매일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씩 한글 공부를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희나야,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미안하다. 내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너까지 힘들어지는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래도 할아버지는 멈추겠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니까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상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글을 배우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포기하신다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우토가 저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누나에게. 나는 한글을 배워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글자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누나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겼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나가 가르쳐준 한글은 나에게 선물 같아요. 고마워요. 유우토가. 그 편지를 읽고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유우토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그때 정말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아카네가 어디서 들었는지 학교 근처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희나야, 우리 정식으로 배워보지 않을래?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서. 그분이 바로 태원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 대학원생이셨는데 주말에 한국어 개인 레슨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희가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예요.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자죠. 태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한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죠.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소통의 자유를 배우는 거였어요. 태원 선생님은 저희에게 한글의 역사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도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희나 양,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종대왕도 겪으셨어요. 당시 귀족들도 한글을 반대했거든요. 왜 어려운 한자를 놔두고 쉬운 글자를 만드느냐고 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힘이 됐어요. 6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 그리고 결국 한글이 승리했다니요. 토요일마다 태원 선생님께 배우면서 저희는 한글의 정말 아름다운 면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한글에 담긴 철학과 사랑도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한글을 배우는 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걸요. 유우토도 태원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 한글을 만든 임금님은 정말 착한 분이었나 봐요. 저 같은 아이도 생각해서 쉬운 글자를 만드셨으니까. 그런 순수한 말을 할 때마다 태원 선생님도 감동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결국 다시 합류하셨어요. 이런 좋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 희나야, 할아버지도 같이 배우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토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태원 선생님을 찾아뵙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학교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이 한글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태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2달이 지나자 저희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유우토가 특히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완벽하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한글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했어요 같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희나야, 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스마트폰에 한국어 번역 앱을 깔아서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셨어요.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더 큰 압박이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신 거예요. 희나 양 아직도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 방침을 어기는 건 아니겠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수업 시간에는 절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과 후 제 개인 시간에 뭘 공부하든 자유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표정이 더 어두워지셨어요. 희나 양,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우든 상관없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문제야.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고 무엇보다 일본 학생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제가 일본인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한글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며칠 후에 지역의회에서 외국어 교육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내용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외국어 학습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언어의 경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태원 선생님도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희나 양, 혹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시면서 미안해하셨어요. 저는 태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원 선생님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우토 학교에서 변화가 있었거든요. 유우토 담임 선생님이 유우토 어머니를 불러서 최근 유우토 군의 학습 태도가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대요. 특히 국어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게 됐어요.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어머니는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면서 한글이 일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변화가 있으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할아버지가 한글로 쓴 메모를 보신 다른 할아버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가? 글씨가 참 예쁘네 하면서 물어보셨대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글자는 참 과학적이야. 소리나는 대로 쓰면 돼서 외우기도 쉽고 뭐보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게 만들어진 글자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분이 나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학교 도서관 사서인 나카무라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희나 양, 한글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도서관에 한국 관련 책들이 많이 있어. 관심 있으면 언제든 와서 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젊었을 때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때 한글의 아름다움에 정말 감동받았어. 세종대왕의 철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어요.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 중에서도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칸의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아이가 한글을 배우면서 더 적극적이 됐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타쿠미 아버지도 요즘 타쿠미가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계기로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서 저희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옳다는 걸요. 비록 일부 어른들이 반대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원 선생님이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한국어를 잘하게 됐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보는 게 어떨까요? 태원 선생님의 제안은 정말 대담한 것이었어요. 시부야 하치코 광장에서 작은 행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런 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아카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태원 선생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희나야, 할아버지는 찬성한다. 우리가 한글을 통해 얻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유우토도 눈을 반짝이며 누나, 나도 참여할 수 있어? 내가 쓴 한글 일기도 보여주고 싶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결국 내가 정말 원한다면 지지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태원 선생님이 한국 유학생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주셨고 저희 학교 친구들도 하나둘씩 참여하겠다고 나섰어요. 가장 놀라운 건 미사키였어요. 그동안 조용히 한글 공부만 하던 미사키가 나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글 캘리그래피를 준비해볼게 라고 말한 거예요. 미사키는 원래 서예를 좋아했는데 한글의 아름다운 선을 표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타쿠미는 나는 한글 이름표를 만들어서 나눠주겠어 라고 했고, 아카네는 케이팝 가사를 한글로 써서 설명해주겠어 라고 했어요. 모두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희나야, 이런 큰 행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라고 만류하셨어요.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교장 선생님께 아이들의 행동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고 저희는 단지 아름다운 문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정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저희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기자 아저씨가 한글 열풍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왜 한글을 배우게 됐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가족이 글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한글을 통해서 글자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 기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유우토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고 나서 책 읽기가 재밌어졌어요. 전에는 글자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그 순수한 말을 듣고 기자 아저씨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75살에 새로운 글자를 배웠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소통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댓글들이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다. 언어 배움에 나이나 국경이 없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아름답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사카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나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전화를 주셨고, 나고야의 고등학생들도 우리도 한글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드디어 행사 당일인 5월 30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정말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저희 목소리를 들어줄까요? 하치코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와 있었어요. 태원 선생님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글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씩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한글을 통해서 글자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어려운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쉽고 아름다운 것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유우토가 나서서 자기가 쓴 한글 일기를 읽어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한글을 통해서 글자와 친구가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할아버지도 무대에 오르셔서 소통은 권리입니다. 언어는 자유입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하치코 광장에서의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거든요. 행사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교육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도쿄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이 신문에 기고문을 쓰셨는데 다국어 학습이 모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 아이들의 시도는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문부과학성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의 자발적 학습 의욕을 존중하되 교육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불러서 희나 양, 내가 보여준 열정과 용기를 인정한다.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다문화이의 교육의 일환으로 지원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주 후에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타가야구청에서 저희에게 청소년 문화교류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역사회의 다문화이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시상식 날 유우토가 무대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울컥했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희나야,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손자 덕분에 상까지 받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전국 각지에서 저희와 같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한글 모임을 만들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교토의 한할머니 그룹이었어요. 평균 나이 7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희나 양의 할아버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태원 선생님도 정말 바빠지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한글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주말마다 다른 도시로 가셨거든요. 희나 양 덕분에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올여름 저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문화원에서 한글사랑 가족으로 선정되어 한국 여행을 초대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유우토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도 이 나이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다니라고 하시면서 설레어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정말 벅찬 마음이 들었어요. 6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만든 글자가 지금 일본에 사는 저희 가족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다니요. 경복궁에서 한글의 역사를 배우고 한글 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고자 한다는 훈민정음 서문이었어요. 유우토가 그 앞에서 한글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이라고 쓴 메모를 남겼을 때 함께 온 한국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일본 아이가 이렇게 한글을 사랑해주다니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한일 문화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유우토는 이제 6학년인데 여전히 매일 한글 일기를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한글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계시거든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는 정식으로 다문화이의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한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하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자유를 준 글자예요. 소통할 자유, 배울 자유, 그리고 꿈꿀 자유를 선물해 준 거죠. 지금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글로 일기를 써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글로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더 단순하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혹은 주변 누군가도 그들에게도 새로운 문,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유우토, 더 많은 할아버지, 그리고 더 많은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누나, 나도 커서 한국어 선생님이 될래라고 말하곤 해요.
저희 학교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선생님들도 이제는 지지해주시고 계세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에요. 한글아 고마워.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복잡한 문자가 소통의 벽이 된다면, 글을 읽지 못해 상처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공유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콜라? 그 오래된 왕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콤함과 청량감을 모두 사로잡은 혁신, 바로 펩시 제로 라임. 과연 어떻게 코카콜라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봅시다. 혹시 코카콜라가 한국 시장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 하고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탄산음료 종류가 워낙 많고 해외 브랜드도 넘쳐나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자체가 드물고 설탕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 미국에서 온 이 검은 탄산음료가 주는 충격은 상당했죠. 그 시절 사람들은 와, 이게 바로 그 코카콜라야? 라면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신기해했고 단맛과 탄산이 결합된 음료를 마시면서 이게 서구 문물의 상징 같은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특히 생일이나 명절, 집안에 손님이 오는 특별한 날에는 코카콜라가 진짜 고급 대접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에야 설탕이 귀하고 가정집에서 마음대로 단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콜라 한 병을 사다가 아이들과 나눠 마시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라는 감동을 느꼈다고 하니 지금으로선 조금 낯선 풍경이지만 그게 실제로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빠르게 자리 잡게 된 문화적 배경이었던 셈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갔죠. 자연스럽게 콜라 같은 외국 음료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났고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 사치품 느낌에서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 마실 수 있는 음료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코카콜라는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미국적 자유와 풍요라는 이미지를 강조했고 한국인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미국 동경심을 음료 한 병에 투영시키기도 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함께 먹는 문화가 한국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라는 공식이 수십 년간 공고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비만, 당뇨,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자는 사회적 흐름이 커졌죠. 당연히 설탕이 꽤 들어가는 탄산음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카콜라 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 등 저칼로리 버전을 선보였어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칼로리는 낮춰서 부담도 적다는 메시지를 내세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카콜라 제로는 어딘가 묘하게 인공감이 느껴진다. 뒷맛이 텁텁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존의 진짜 코카콜라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제로 음료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워낙 브랜드 파워가 강력했습니다. 편의점 진열대나 마트 매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콜라를 사야겠다 하면 별 고민 없이 코카콜라를 집어드는 소비자가 대다수였으니까요. 특히 한국에서 코카콜라는 수십 년간 그냥 코카콜라라는 공식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펩시라든가 다른 탄산음료 브랜드가 있어도 그저 대안 제품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크게 흔들 만한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강자는 없는 법이죠. 2021년경 한국 시장에 등장한 펩시 제로 라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 이 음료 소식을 들었을 땐 업계에서도 펩시가 제로 라인에서 또 새로운 맛을 내놨나 보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봤다고 해요. 제로 콜라 시장 자체가 늘 존재하기는 했지만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이 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서 이거 진짜 깔끔하다 기존 제로 콜라 뒷맛 문제를 라임 향이 잘 잡아준다 같은 호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보통 제로 콜라 마시면 인공감이 너무 세다 텁텁해서 마시기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었는데 펩시 제로 라임은 그걸 상쾌한 라임 향으로 커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제로 음료도 이 정도로 깔끔할 수 있네 라는 재평가가 이어진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혹은 단맛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신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맛이 의외로 좋았다 정도지만 폭발력이 커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이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원체 가격에 민감하고 왜 우리만 더 비싸게 줘야 하느냐는 문제의식도 강한 편인데 코카콜라가 글로벌 가격 조정이니 원재료 상승이니 하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자 이건 좀 심하다라는 반발이 SNS를 통해 퍼졌어요.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한국인을 호구로 보냐? 라든가 이럴 바에야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는 글이 확산됐는데 그 타이밍에 펩시 제로 라임이 맛, 가격, 건강을 모두 사로잡는 카드로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굳이 비싼 코카콜라를 살 이유가 있을까? 펩시 제로 라임이 더 싸고 맛있다는데 하면서 갈아타기 시작했고 이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SNS상에서는 펩라 펩시 라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펩시 제로 라임 시음기 같은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했고 그걸 본 시청자들이 또 구매에 나서는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코카콜라가 잠깐 이거 그냥 일시적 유행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 사태를 인지했을 땐 이미 판도가 꽤 많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을 영국에서 음료 시장 분석 마케팅을 담당하던 조셉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직접 파악하게 된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코카콜라가 강세인 곳에서 펩시가 치고 올라오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데 대체 무슨 이유일까? 라는 호기심으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앞서 말한 것처럼 뒷맛이 깔끔해진 제로 음료라는 혁신, 가격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 SNS를 통한 폭발적 바이럴이라는 삼박자가 만나면서 펩시 제로 라임이 엄청난 상승세를 탄 걸 확인합니다. 조셉 윌리엄스는 이 정도 반응이면 한국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펩시 제로 라임이 글로벌 시장에도 크게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자 펩시 본사에서도 여기에 호응해 한국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다른 지역, 북미 등에서도 펩시 제로 라임을 본격적으로 내보자라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은 SNS 때문에 한 나라에서 화제가 된 제품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잖아요. 실제로 여러 해외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대박났다는 펩시 제로 라임을 구해봤다라는 리뷰 영상을 올리고 현지에서도 맛있다 기존 제로 콜라와 다르다 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이 바람이 글로벌로 번진 거죠. 그렇게 되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해집니다. 한국 시장에서야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 했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펩시 제로 라임이 더 상쾌하다라거나 코카콜라 제로는 지겨운데 이건 뭔가 새롭다며 갈아타기 시작한다면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카콜라에서도 서둘러 코카콜라 라임이나 코카콜라 체리 같은 변형 맛을 내놓고 가격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할인 행사를 벌이는 식으로 대응을 해보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전 같으면 코카콜라가 좀 비싸더라도 결국 제일 맛있고 제일 유명하잖아 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맛도 제법 괜찮고 가격까지 합리적인데다 SNS에서 힙하다고 소문난 제품이 하나라도 등장하면 언제든지 대체제로 갈아타는 시대가 됐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이 바로 그 대표 사례인 셈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 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한국 시장의 소비자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곤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먼저 성공하면 본사가 좋아 이 제품을 다른 나라에도 빠르게 퍼뜨리자라고 판단하는 흐름이 강해졌어요.
흔히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음료 시장에서도 한국에서 성공한 레시피나 콘셉트가 곧장 글로벌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펩시 제로 라임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아무리 오랜 시간 시장을 지배해 온 브랜드라도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놓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지켜온 왕자가 워낙 견고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는 영원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물을 출렁이게 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격, 맛, 건강 트렌드, 그리고 SNS 마케팅 올 오브 디즈가 맞물려서 기존 질서를 뒤집은 거죠. 펩시 제로 라임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코카콜라 역시 방심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더 혁신적이거나 다양한 맛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걸 지켜보는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더 폭넓은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 시장이 정체될 수 있지만 펩시 제로 라임처럼 혁신적인 대안이 등장하면 시장 전체가 활력을 띠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는 전형적 예시기도 해요. 한편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SNS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내면 시장이 실제로 바뀐다는 경험을 하게 되니 이런 흐름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음료 가격 왜 이렇게 비싸? 맛도 별론데라고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회사를 대체할 다른 음료나 제품으로 갈아타는 일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기업들에게도 큰 압박이지만 동시에 더 나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펩시 제로 라임이 코카콜라의 오랜 왕자를 뒤흔든 건 단순히 새로운 라임 향의 음료가 맛있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 트렌드, 가격 민감도, SNS 영향력, 그리고 혁신의 속도가 한데 어우러져 글로벌 시장 판도마저 바꿔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카콜라가 완전히 밀려났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야 언제나 1등이니까라는 자만은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펩시 입장에서는 우리도 한국에서 검증된 걸로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한국발 혁신 제품이 계속 등장한다면 다른 거대 브랜드들도 긴장을 놓지 못할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코카콜라는 1960에서 70년대부터 한국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고, 둘째, 2000년대에 들어 건강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인기를 끌었지만 코카콜라는 맛 문제와 가격 인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으며, 셋째, 동시에 등장한 펩시 제로 라임은 예상 밖의 맛 혁신 라임 향으로 뒷맛을 깔끔하게 해결과 공격적인 SNS 마케팅, 그리고 합리적 가격을 무기로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 성공이 그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코카콜라 독주의 시대를 재편할 만한 파급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맛, 가격, 건강, 트렌드 이 네 요소를 균형 있게 맞춘 브랜드가 왕자를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강자는 기존의 명성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이라요.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엄격한 취향과 SNS 파급력을 갖고 있고, 한번 이거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 순식간에 매출이 폭발하는가 하면 마음이 돌아서면 한 번에 이탈해버리는 양면을 지니고 있죠. 펩시 제로 라임은 그 특수성을 잘 활용했고, 코카콜라는 뒤늦게 대응에 나서게 된 사례입니다. 이제 앞으로 코카콜라가 어떻게 반격에 나설 것인지, 펩시가 또 다른 변형 버전을 내놓으면서 계속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 혹은 전혀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해 시장을 뒤흔들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음료 시장이 과거처럼 한 브랜드 독주 체제로 굳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졌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한 작은 변화가 세계적인 음료 시장의 질서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 시발점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